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2023 내교융합 심포지엄 사회를 맡은 사이버대학교 내교학과의 장래혁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런 심포지엄, 특강, 세미나 가장 안 좋은 시간이 밥 먹고 하는 시간입니다. 강사분들 아마 잘 아시겠지만 세 가지 가장 꺼리는 강사분들이 꺼리는 강의가 있는데 3위가 중앙공무원 연수원에서 하는 거고요. 2위가 점심 먹고 하는 거고요. 1위가 뭘까요? 점심 먹고 중앙공무원 연수원에서 하는 거예요. 뒤에 이렇게 딱 기대가지고 공무원분들이 항상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렇지만 내교육에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나 또 오늘 브레인 트레이너 활동하고 계시는 분들이거나 또 관심 있는 분들이 오셨으니까 자기 뇌는 자기가 깨우자. 집중력이 조금 떨어진다 하면 조금 두드리고 고개도 흔드시고 이렇게 적절하게 뇌를 관리하시면서 조금 집중하고 또 중간에 브레이크 타임 가질 때 조금 얘기 나누시고 이렇게 하도록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도 시작할 때 좀 기지개라도 펴고 해야겠죠. 양손 깍지 끼시고 쭉 한번 기지개 쭉 양손을 하고 뒤로 살짝 넘겨서 견갑골 이렇게 등 쪽이 현대인들이 꽉 막히죠. 쭉 넘기면서 하품이 나시는 분들은 굉장히 집중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하시고 고개도 한번 쭉 돌려보실까요? 원을 조금 크게 조금은 집중하면서 느리게 돌리시면 좋죠. 반대로도 쭉 돌리시고 깍지도 한번 껴보실까요? 깍지 껴시고 오늘 오신 분들의 상태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쭉 180도가 되시면 오늘 참석을 잘하셨고 반대쪽 뭔가 90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더 잘하셨습니다. 이게 균형이 깨진 게 더 안 좋다고 하죠. 차라리 90도가 두 개가 되는 게 낫습니다. 하나는 180도인데 하나는 90도가 된다. 이러면 좌우가 좀 틀어진 거죠. 한 발로 서서 이렇게 눈 감고 하는데 흔들린다. 균형감의 상실은 노화의 시그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테스트까지는 안 하겠습니다. 그럼 뇌를 살짝 깨우는 건 중간중간에 한번 하고요. 정식으로 개회를 선언하면 큰 박수로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 내교육 융합 심포지엄을 큰 박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쪽 현수막에 나와 있는 대로 2023 내교육 융합 심포지엄은 매년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내교육 올해 단과대학에서 2017년부터 매년 주최하고 있는 내교육 심포지엄이고요. 올해는 특히나 좀 특별하게 이곳이 어딘지 아시죠? 여러분들이 보는 이곳 무대가 바로 한류의 역사를 뒤바꾼 BTS가 첫 데뷔를 했던 아미들의 성지입니다. 그 아미들의 성지에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칠까요? 그리고 이곳 일지아트홀은 서울의 강남에서 유일한 쇼케이스가 가능한 한류 문화 콘서트 홀이자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의 또 문화 콘서트 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을 지금 빛내고 있는 전 세계 많은 또 주역이 되고 있는 K-팝 아이돌 그룹들이 또 영화 관계자들이 쇼케이스를 비롯해서 영화 홍보 장소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에 입학한 BTS를 비롯한 많은 학우분들 특히나 이제 방송연예학과 또 학우분들이 많은 공연 장소로 이용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오늘 2023 내교융합 심포지엄 여기 주최 주관 후원을 한번 보실까요? 올해 단과대학을 습격한 내교육대학 그리고 대한민국의 유일한 두뇌훈련 분야 국가공인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가 특별하게 올해 공동 주최를 했고요.
뇌교육 융합연구소 부설 기관인데 융합연구소가 주관을 하고 뇌교육 분야의 가장 큰 비영리 국제 기구입니다. UN 공보국, UN DPI, UN 경제사회 이사회, UN 이코사계, 그리고 UN 글로벌 컴팩트, UNGC에 유일하게 등록된 아이브레아 국제뇌교협회가 오늘 심포지엄 공식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심포지엄 발표는 연사별로 별도로 촬영을 지금 카메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생중계는 오늘 참석자들에게만 보여드리고 연사분들 발표는 편집을 거쳐서 이후에 글로벌 사이버대학 유튜브 채널에 서비스를 할 계획입니다. 중간중간 잠깐 혹시 조는 분들이 계시면 나중에 유튜브에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1부는 뇌파 코칭 세션입니다. 요즘에 주변을 살짝 보시면 아마 뇌에 관심 있는 누구나 아마 느끼실 거예요. 이제는 질문에 대한 그 답을 하는 이런 검사지들이 점점 감소하고 있고 보다 과학적이고 보다 데이터의 축적이 가능한 생체 신호 측정 방식으로의 거대한 전환점입니다. 앞으로 향후 아마 한 5년 내에 거의 보편화를 이루지 않을까 그런 그 예측도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 1부의 주제는 뇌파 코칭, 뉴로 카운슬링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이미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는 뭐 한 5, 6년 전부터 이쪽 분야가 굉장히 급부상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이런 뇌파 코칭 영역이 지금 어떻게 가고 있는지 앞으로 또 어떤 전망을 가질지 거기에 관련한 아주 대표적인 전문가분들을 모셨습니다. 첫 번째 1부의 키노트 스피치는요.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뇌교육 단과대학의 올해 새롭게 학과 개편을 한 브레인 트레이닝 학과 오창영 학과장님 모시고 발표를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기가 쉽지 않네요. 반갑습니다.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뇌교육대학에 이번에 저희가 뇌인조전학과에서 브레인 트레이닝 학과로 학과명을 바꾸게 된 학과장 오창영입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쌀쌀한 날씨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저에게 이렇게 훌륭한 심포지엄에서 모두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서 장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뇌파 코칭이라고 하는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전 세계에서 어떻게 흘러가고 있고 이 브레인 트레이너는 앞으로 어떤 역할이 기대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보시는 바와 같이 두뇌 자본과 브레인 트레이너에게 기대하는 것, 그 역할, 어떤 것들인지에 대한 것입니다. 먼저 좀 아이스 브레이킹을 위해서 간단히 여러분들의 MD력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MD력 테스트가 뭔지 아세요? MD 세대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사용 말들을 여러분들 얼마나 알고 계시는지 테스트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나오는 단어 중에서 한 5개 이상 맞히면은 여러분들은 MD 세대다 라고 어디 가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그럼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들어보셨나요? 끝까지 한 분도 계시네요. 도파민 용도, 어쩔 TV, PTSD 모른다, 어펜, 다양한 단어들이 있죠. 바로 MG가 사용 단어라고 합니다. 전 여기서 제가 알 수 있는 건 몇 개 안 됐었는데요. 그나마 알 수 있는 게 PTSD, 결정장애, 도파민 등등입니다. 자, 여기서 재밌는 거는 어떻게 저런 뇌과학 혹은 의학 분야의 전문적 용어가 일반적인 사람들이 쓸모없이 일상적인 대화에서 쓸 수 있게 되었던가. 바로 뇌과학의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한국에서 뇌과학 연구가 처음 시작된 시기는 98년이라고 해요. 그때 뇌연구 촉진법이 제정되어서 그때 이후로 10년 단위로 앞으로 10년 동안은 뇌과학 분야에서 어떻게 투자할 것인지, 어떤 연구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뇌과학 연구를 진행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 10년은 그 어떤 태동기, 뇌과학 연구의 태동기, 그리고 그 다음 10년은 기반을 다지는 확충기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10년은 뇌과학 연구들을 보다 응용하고 활용해서 뇌 질환을 극복하고 그리고 뇌과학 연구들을 다양한 분야에 특히 뇌 기능을 증진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기로 목표하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 앞으로 10년 동안은 바로 뇌신경생물학 그리고 뇌인지과학 그리고 뇌의학학 그리고 뇌과학, 뇌공학 이 네 개의 주요한 네 개의 뇌 연구 분야가 다시 한번 뇌질환 극복과 뇌기능 증진을 향할 수 있는 그런 시기로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런 25년 동안의 꾸준한 뇌 연구 그 성과들 그런 것들이 결실이 맺어져서 바로 뇌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뿐만 아니라 보다 일상적으로 우리가 응용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생활에서 피부를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중에서 올해 가장 여러분들 피부로 다가왔던 것들은 바로 인공지능의 시대라고 하는 걸 겁니다. 작년 11월경이죠. 바로 챗GPT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대화하는 그런 패턴을 학습해서 단지 채팅을 주고받는 그런 프로그램 이상 기계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1년 사이에 이런 인공지능에 대한 기대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어떤 두려움에 대한 논쟁이 매우 뜨겁습니다. 기존의 뇌과학 연구 성과들과 함께 어떤 가장 여러분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라는 분야가 바로 오늘 우리에게 펼쳐져 있는 것이죠. 자, 단순하게 사람들 대화 패턴을 흉내내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어제 그 오픈 AI, 즉 챗GPT를 개발한 홈페이지에 가보니까 저같이 쓰여 있었습니다. 챗GPT는 이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말할 수 있다. 무슨 얘기인가요? 인간이 그렇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나도 보고 듣고 얘기할 수 있어 라는 얘기입니다. 자, 인공지능이 이처럼 인간이 할 수 있는 역할들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은 가장 큰 문제는 뭐죠? 인공지능이 뭔가 인류를 말살하고 그런 위험이 아니라 바로 내일 나의 일자리를 뺏어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가장 클 겁니다. 실제 세계경제포럼에서 전 세계의 한 45개국 800여 개 되는 기업들의 사람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현재 인공지능과 인간 중에서 어떻게 일을 배분하고 있는지, 인공지능 및 로봇, 그리고 앞으로 5년 후에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 이런 설문조사한 결과 이미 34%는 인간 대신 AI와 로봇, 즉 기계가 대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5년 후에는 그것이 9%만큼 더 기계가 인간을 대체한다는 것이죠. 물론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새로운 직업도 많이 나타날 것이고 또한 사라질 직업들도 많을 텐데 나타나는 직업보다는 사라지는 직업이 더 많다는 거죠. 약 1,400여만 개에 달하는 일자리가 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 세계 고용된 인구의 2%가 실직 상태에 된다는 것이죠. 앞으로 5년 사이에 벌어질 일입니다. 그 다음 5년에는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 5년에는 똑같이 5%만, 2%만 없을까요? 그건 장담 못하는 시기인 거죠. 그래서 OECD의 경제관료 및 위원회 그리고
그 기타 그 세계 경제를 주도한 리더들 한 23명이 네이처 자매지의 다음과 같은 필요성 역설을 했습니다. 앞으로 미래 경제를 이끌어 나가기 위해서는 두뇌 자본을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서 말하는 두뇌 자본이란 바로 인간의 두뇌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바로 인지적인, 정서적인, 행동적인 건강을 유지하고 더 이상의 질환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하나의 큰 축이 되겠고, 나머지 하나 두뇌 자본을 쌓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인간의 두뇌 역량을 증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뇌 자본을 축적하고 쌓아야지만 앞으로 인공지능의 시대에 살아나갈 수 있는 혹은 생존해나갈 수 있는 두뇌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볼까요? 두뇌 건강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현재 전 세계 80억 명 중에서 거의 10억 명 가까운 사람들, 즉 8명 중에 1명은 다양한 정신질환들로 고생하고 있어요. 우울, 불안, 스트레스, 주의력, 기타, 멘탈 헬스 분야에 대한 것으로 고생하고 있고, 그리고 뇌 질환으로 연간 17만 명이 사망하고 있습니다. 자, 저 수치는 뇌 연구를 시작한 1990년대 이후로 무려 48%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즉, 뇌 연구가 아무리 진행되었지만 그만큼 더 사회가 복잡해지고 더 힘들어졌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스트레스, 우울로 다양한 질환을 앓고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두뇌의 건강을 유지하고 증진시키는 일은 그만큼 더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기존에는 어떤 정신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다양한 약물 치료에 의존했었는데, 사실 현재 신약, 즉 정신건강이나 뇌 질환을 치료하거나 개선시키기 위해서 개발된 약물의 숫자는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50년 전에 비해서.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새로운 기법, 새로운 대안적인 방법이 필요하다고 OECD 전문가들은 얘기를 했습니다. 현재 글로벌 신경과학 시장, 즉 뇌과학 시장을 조사한 딜로이트 보고서를 보게 되면 현재 뇌과학 시장 분야는 크게 3가지 분류로 구분했습니다. 한 가지가 바로 뇌 질환을 사전에 진단할 수 있는, 조기 진단할 수 있는 진단 솔루션 분야. 또 다른 한 분야가 바로 약물 치료 분야. 그리고 나머지 한 분야가 비약물 치료 분야. 다시 말해서 인지행동 치료 분야입니다. 이 중에서 약물 치료와 인지행동 치료 그리고 진단 중에서 어느 분야가 가장 많은 산업을 차지하고 있을까요? 약물 치료? 그렇게 생각하시죠? 실제 뇌신경과학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인지행동 치료가 거의 10% 이상의 산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지행동에 기반해서 그런 다양한 정신건강의 문제들 그리고 신경적 문제들을 치유하거나 혹은 대처하기 위한 기법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약 800조에 달하는 시장 중에서 무려 579조에 달하는 시장이 바로 인지행동 치료 분야가 되겠습니다. 뇌 진단 솔루션은 10조, 약 1%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중에서 EEG라든가 PAP, 즉 뇌파를 이용해서 어떤 사전에 조기 진단하거나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은 5%밖에 안 되고 나머지가 뇌 영상 분야입니다. 마찬가지로 행동치료 서비스에서는 병원에서 입원하는 환자나 혹은 내원하는 환자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인지행동 기법을 치료하고 있는 그런 분들도 포함하고 있죠. 자, 두뇌 건강에 대한
인지행동 치료 분야의 시장 전망에 대해서 앞으로 현재는 저처럼 특히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도 매우 적지만은 이 보고서의 말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현재 우리가 인지행동 치료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거의 75%에 달하는 시장은 바로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조그만 분야가 바로 아시아, 태평양, 기타 나머지들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이런 인지행동 치료 분야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비약적인 발전, 큰 폭의 발전이 예상된다라고 결론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두뇌 건강하게 우리 두뇌 자본을 이끌 수 있는 분야가 바로 두뇌 역량 강화 분야가 되겠죠. 기존의 인공지능 기술이라든가 프로그램으로는 감히 모방하거나 혹은 거의 대체할 수 없는 그러한 고유의 역량,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회복 탄력성, 아무리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닥쳐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 인공지능에 기대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모험과 상상력, 창의적인 생성형 AI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창의적인 AI가 혹은 뭔가 만들어낼 수 있는 AI가 꿈을 꾸거나 상상력을 펼칠 수 있을까요? 저는 AI 창의성을 얘기할 때 한 두 가지 사례를 들어서 얘기합니다. 만약에 AI가 이런 것까지 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창의적인 것이라고 인정할 수 있겠다. 그 한 가지가 바로 하늘에 있는 별자리를 보고서 견우와 직녀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 혹은 저건 백조자리, 저것은 어떠한 자리라고 AI가 스스로 그런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고 그런 꿈을 펼칠 수 있다 하는 창의적인 AI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들판에 피어있는 연기 바쁠꽃 혹은 애기 똥풀에 이름을 지을 수 있다? 이렇게? 그것은 인간의 고유한 경험, 문화, 역사, 생활의 노하우가 모두 결합되어야지만 연기 바쁠꽃이라는 이름을 지을 수 있겠죠. 그리고 애기 똥풀, 좀 애기 똥 같은 그런 진행이 흘러나온다 하는 것으로 이름을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직까지 AI의 창의성은 바로 기존에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조합하고 빼고 더해서 이야기의 창의성 그 이상도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바로 모험과 상상력 그리고 호기심, 열정 그런 것들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역량이자 앞으로 바로 우리 두뇌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쌓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뇌 자본을 쌓는 일은 두뇌 건강을 지키고 그리고 두뇌 역량을 개발하는 것이죠. 두뇌 자본을 쌓는다는 것은 바로 브레인 트레이닝의 목표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고 내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다양한 기법들을 훈련하고 창의성을 개발하는 그런 것들 바로 브레인 트레이닝 체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제 말을 마무리하자면 반갑습니다. AI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일은 바로 두뇌 자본을 축적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두뇌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는 생애 전반에 걸쳐서 우리의 두뇌 건강을 지키고 두뇌 역량을 개발하기 위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서 두뇌 자본을 축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기존의 뇌 연구의 성과들을 이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뇌파를 이용해서 저 사람이 과연 치매가 발병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미리 진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다양한 생체 신호를 측정해서 현재 스트레스 수준이 어떤지, 얼마나 불안한지, 그리고 어떻게 신경기가 작동하고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등등을 진단할 수 있는 다양한 디지털 플랫폼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브레인 트레이너 분들은 이런 뇌 연구의 성과들, 뇌파 코칭 이런 수도 있겠고, 뉴로 카운슬링 나올 수 있겠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부단히
두뇌 경제를 이끌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수행해 주실 거로 믿고 이번 저의 모두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키노트 스피치 해주신 오창영 학과장님 큰 박수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3 내기융합 심포지엄 첫 번째 그 발표로 그 두뇌 산업 전반에 대한 시야를 좀 더 확장하고 그리고 우리가 두뇌 자본이라는 걸 또 축적하고 또 현실에서 실제적으로 그 심신의 건강과 실제적인 그런 뇌파를 기반한 그런 장비를 활용해서 치료, 의료 영역에서 좀 더 확장되어서 일상에서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이 굉장히 좀 의미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과 훈련에 그리고 비의료 영역에서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그것이 결국은 오늘 함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의 궁금증 아니신가요? 네, 병나서 치료야 누구나 병원 문을 두드릴 수 있으나 앞으로는 비전염성 질환 그리고 실제적인 역량 개발의 시간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의 또 발표가 더욱더 의미가 큰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특히나. 두 번째 발표, 실제적인 그 브레인 트레이닝 학과에서 올해 내년에 걸쳐서 뇌파에 대한 교과목이 잇따라 신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뇌파 교과를 강의를 하고 계시는 이문조 교수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이문조입니다. 저는 뇌파로 살펴본 뇌과학의 비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잠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뇌과학의 비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오늘 짧은 시간, 저에게 주어진 시간 20분입니다. 저희 학과장님께서 시간 준수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께 정말 신기한 우리 뇌과학의 비밀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들 중에서도 내용 목소리, 아까 앞에서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뇌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 뇌파를 내용 목소리다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 이유는 뇌파가 우리 뇌의 정기적 활동을 나타내는 신호로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반응하고 이런 모든 상태를 정기적인 신호로 나타내어 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보고 계시죠? 혹시 안 보시는 분 계시나요? 네. 제가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아마 저를 보고 계실 거고 또 거기에 대해서 고개를 까딱까딱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모두 여러분들 뇌에서 정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 처리는 뉴런들이 신경 전달 물질을 통해서 정보 처리를 하게 됩니다. 즉 화학 물질이 이동을 할 때 나오는 플러스 마이너스 전자들이 전기를 유발하죠. 그 매우 미세한 전기의 신호를 증폭기를 통해서 기록한 것이 뇌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불구불구불 나는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어 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뇌파에는 어떠한 종류가 있을까요? 우리가 임상에서 흔히 사용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는 뇌파도 모두 두피에 전극을 부착하고 측정하는 이런 머리 덮개 뇌파, 즉 두피 뇌파입니다. 그리고 대뇌 피질의 전극을 부착하고 측정하는 뇌파도 있습니다. 이런 뇌파는 임상에서는 사용하지 못하죠. 그래서 외과 수술 시에 주로 사용하는데 혹시 여러분들 얼마 전에 의료 드라마에서 이렇게 딱 깨어 있는데 두뇌 수술을 하는데 환자와 대화하면서 수술하는 모습 보셨을까요? 아, 보셨습니까? 네.
뇌전증 환자의 경우에는 전신 마취를 하지 않고 이렇게 국소 마취를 한 상태에서 수술을 진행합니다. 다행히 우리 두피는 이 피질은 통감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서 직접 뇌전증 환자의 경우에는 이런 형태의 뇌파를 측정하면서 수술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신부뇌파가 있습니다. 이 신부뇌파는 전국도 매우 좀 그렇죠. 바늘처럼 아주 뾰족하고 침처럼 생겼죠. 네, 대뇌 피질을 뚫고 뇌의 아주 신부 영역까지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저역이나 우리 시상 등에서 뇌파를 유도하게 되는데요. 이런 뇌파는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인 상황이 아니면 잘 사용되지 않는 뇌파입니다. 네, 뇌파의 종류 뭔지 공부하는 것 같아, 지도할 것 같아. 혹시 약간 졸음이 오시는 분 계시나요? 아, 신기합니까? 감사합니다. 신기하다고 말씀하신 분은 아마 뇌에서 약 12에서 15Hz의 주파수가 출현하고 있을 것입니다. 점심 식사 후 잠깐 졸리시다. 네, 아마 세타파워가 우세하게 출현하는 분이실 겁니다. 네. 우리 뇌는 이렇게 자기의 목소리를 리듬의 형태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저주파에서부터 고주파의 형태로 이렇게 델타, 세타, 알파, 베타, 감마 파워로 크게 나누어집니다. 델타 파워는 무의식이나 아니면 깊은 수면 시에 주로 출현하는 뇌파입니다. 영유아들의 경우에는 거의 먹고 자고를 반복하죠. 주로 델타, 세타 파워가 추가됩니다. 그리고 세타 파워는 4에서 8Hz를 말합니다. 혹시 보시면서 어디는 보니까 델타 파워를 0.5에서 3.9라고 되어 있던데 이런 분도 계실 겁니다. 네, 연구자에 따라서 약간 다르게 표현하는데요. 왜냐하면 0Hz다 그러면 이미 사망 상태로 보기 때문에 0.5부터 표현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3.99999를 얘기해서 즉 4 미만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0에서 4 또는 0에서 3.9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여기 제시한 것처럼 0에서 4Hz 그리고 4에서부터 8Hz 이런 형태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세타 파워는 4에서부터 8Hz의 주파수를 말합니다. 세타 파워는 아까 잠깐 졸음이 오시는 분? 혹시 오늘 너무 피곤하신 분? 이런 분들은 뇌에서 세타 파워가 매우 우세하게 출현하고 있는 상태이실 겁니다. 또 세타 파워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매우 깊은 무의식 상태로 들어갈 때 깊은 명상 시에도 매우 우세하게 출현한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 파워는 3에서 13Hz. 혹시 좋은 뇌파는 무슨 뇌파다 들어보신 분? 좋은 뇌파는 알파파다. 맞습니다. 그렇게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인간의 뇌에서 가장 우세하게 출현하는 뇌파, 즉 기초 율통파가 알파 파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장 좋은 뇌파는 필요시에 나오는 뇌파가 가장 좋은 뇌파입니다. 그렇죠. 때에 따라서. 나 지금 잠을 자야 돼. 그런데 뇌에서 베타 파워가 우세하게 출현합니다. 그럼 눈을 감고 있는데 오만 생각이 나의 뇌를 스쳐 지나가고 있는 상태가 되겠죠. 나 지금 집중해서 뭔가를 들어야 되고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꾸 꾸벅꾸벅 졸려. 네, 그때는 나의 뇌에서 세타 파워가 매우 우세하게 출현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뇌파는 필요시에 나오는 뇌파. 자야 될 때는 세타 파워에서부터 낮은 주파수. 내가 학습을 할 때는 좀 더 빠른 주파수로. 네. 그래서 알파 파워는 편안한 이완 상태, 이완된 집중 상태에서도 가장 우세하게 출현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뇌파다, 알파 파워. 네, 틀린 말씀은 아닙니다. 자, 그리고 베타 파워는 제가 올라오기 전에 약간 심장이 바운스 했습니다. 긴장했습니다. 네, 긴장 불안 시에는 약 20에서 30Hz 베타 파워 중에서도
하이 베타 쪽에 주파수가 우세하게 출현합니다. 자, 그래서 베타 파워는 무조건 긴장, 불안, 스트레스 때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로우 베타 쪽에 해당되는 약 14에서 15Hz, 20Hz까지는 매우 편안한 이완 상태로 깊은 집중 시에도 우세하게 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학습할 때는 조금 빠른 주파수가 필요하죠. 그리고 감마 파워 이상은 고도의 스트레스, 이렇게 고도의 불안 때도 출현하지만 우리가 고도의 인지학습 처리를 할 때도 출현합니다. 역시 감마 파워도 깊은 명상 시에 우세하게 출현하는 주파수로 연구가 되어져 있습니다. 즉, 의식이 있는 편안한 상태에서 세타 파워와 감마 파워가 오가는 상태가 깊은 명상 시 주로 출현하는 뇌파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또 세타 파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깊은 명상 시 편안한 이완 상태에서 우리가 창조, 어떤 새로운 생각의 창발점이 되기도 하는 주파수입니다. 네. 그래서 뇌파는 이렇게 주파수의 형태로 자기의 목소리를 표현합니다. 자, 그럼 뇌파를 통해서 어떤 형태로 우리에게 그 목소리를 보여주는지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우 미세한 전극을 이렇게 A부, 곡선의 형태로 보여줍니다. 이 상태에서도 여기는 편안하게 알파 파워가 출현하고 있네. 잠깐 무슨 생각을 하나 봐. 긴장하고 있네. 또 편안하다가 육체적으로 긴장하고 있네. 네, 이런 형태를 주고 있습니다. 또 매핑의 형태로 각각의 영역별로 해당되는 주파수가 우세하게 또는 낮게 출현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나의 상태가 이래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파워 스펙트럼을 통해서 델타, 세타, 알파, 베타, 감마 파워 그리고 파이 그래프로 상대 파워 값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네, 혹시 현장에 계시면서 아동들을 혹시 훈련시키거나 또는 아동들의 인지와 관련된 곳에 종사하시는 분은 이 학습 능력 검사라는 거에 학부모님들이 매우 관심이 큽니다. 코그니션, 즉 인지기능 검사라는 표현을 합니다. 우리 한국은 학습, 매우 예민하게 반응을 하죠. 그 학습은 우리 뇌에서 인지 정보 처리를 하는 것, 뭔가를 알아차리는 것, 인지 능력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뇌파를 통해서 해당되는 피험자의 학습 패턴 또는 정보 처리를 하는 패턴이나 습관들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매우 좋아하시죠. 또 이러한 학습 정보 처리, 인지 처리를 할 때 자뇌를 더 쓰는지 또는 우뇌를 더 쓰는지 각각의 뇌의 활성 상태를 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자뇌형이야. 나는 우뇌형이야. 우리 애는 우뇌형인가 봐. 이런 표현들을 하죠. 즉 이런 정보 처리를 할 때 어떠한 뇌를 더 많이 쓰느냐입니다. 그리고 학습 인지를 할 때 받는 학업 스트레스의 정도, 그리고 학습 처리를 할 때 집중의 정도, 집중을 어느 정도를 유지하는지, 또는 시험 문항에서 집중을 더 잘하는지, 또는 난이도가 높은 데서 집중을 잘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체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지 강도와 속도, 집중력을 통해서 학습 능력 수준을 평가하게 되죠. 부모님들 너무 좋아하시겠죠? 네. 자, 앞서도 계속 우리 오프닝에서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인지 기능과 뇌의 어떤 뇌병변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자, 이 고유 리듬은 인지 기능과 상관성이 높은데, 인지 기능은 아동의 경우에는 발달의 정도를, 그리고 노인의 경우에는 뇌 기능의 퇴화 정도를 예측합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편안한 이완 상태일 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고유 리듬의 형태로 해당되는 고유 리듬이 이렇게 우세하게 출현하게 되는데요. 이런 고유 리듬은 뇌의 시상이 주요 발생 원인이면서
우리 뇌파 리듬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인지신경망 고유 리듬과 인지기능과의 상관성 관련된 연구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O1, O2는 좌우 옥시피털, 즉 후두부 영역입니다. 해당되는 영역에서 정상 성인의 경우에는 10Hz 영역에서 이렇게 매우 뾰족하게 나타납니다. 좌우 모두. 그러나 나이가 들어가면 해당되는 가장 높은 피크 위치가 10Hz 이하로 낮아지고 또 낮은 주파수가 이렇게 차츰 우세하게 출현하는 현상을 보이게 됩니다. 다음은 정상인과 알츠하이머 초기 인지신경망 고유 리듬입니다. 정상인의 경우 역시 10Hz 영역에서 매우 우세하게 이렇게 출현하고 있죠. 그러나 초기 알츠하이머 경우에는 10Hz에서 차츰 낮아지면서 세타 파워 부분에서 이제 차츰 우세한 영역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지신경망 고유 리듬과 관련된 2020년에 뉴로사이언스지에 퍼블리시한 연구 논문입니다. 제가 이 그림 그리느라고 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뇌의 전두부, 전두, 좌우 축두 그리고 후두부 모든 영역에서 10Hz 영역에서 고유 리듬이 매우 우세하게 출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연구는 20세에서 69세 정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입니다. 이것을 5분 동안 측정하면서 30초 단위로 끊어서 봤을 때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같은 위치에서 고유 리듬이 나타남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바탕으로 이 인지 기능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 뇌의 전 영역을 보지 않고 좌우 전두부 영역만 가지고도 치매를 조기에 예측하고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밴드형으로 전두부 영역에서 고유 리듬을 측정하고 치매 가능성이 높은 고이용군에 대해서는 치매 안심센터와 보건소에서 이제 인지 자극 훈련을 진행하는 사천시에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네. 이렇게 뇌는 각각의 주파수별로 정상 표준 패턴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세타 파워, 알파 파워, 베타 파워에 대한 매핑의 표준 패턴인데요. 색상은 붉은색일 경우에는 해당되는 주파수가 우세하게 출현하고 파란색에 가까울수록 해당되는 주파수가 낮게 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거는 두뇌 영역별 뇌기능의 상태를 보는 것입니다. 뇌병변과 관련된 것인데요. 이 좌측에 있는 이 그림은 뇌허혈성 뇌졸중 환자의 MRI 촬영 결과입니다. 우측은 해당 환자에 대한 뇌 매핑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세타파인 느린 주파수가 해당되는 좌측 전축두 영역에서 매우 우세하게 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뇌파 리듬이 매우 낮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뇌의 활동 상태가 낮아지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영역의 알파 파워와 베타 파워는 상대적으로 낮게 출현하고 있죠. 그래서 뇌는 나 지금 이렇게 아파 하고 이런 형태로 말하고 있습니다. 또 알츠하이머형 치매와 관련된 매핑입니다. 초기 알파 파워를 중심으로 봤을 때 초기 단계에서는 전두부 영역에서 알파 파워가 표준 패턴보다 낮게 출현하고 있습니다.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우측 전두 영역에서 이제 알파 파워가 더욱 높아지고 좌우에 비대칭성을 보이죠. 그래서 우울증 환자, 죄송합니다. 치매 환자들이 우울증을 같이 겪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자, 다음은 치매 진행 단계가 이제 더욱더 진행되면서 후두부의 알파파 우세 현상이 두뇌 전체적으로 강범성을 보이게 됩니다. 차츰 이제 중증 단계로 진행되게 되면 후두부의 우세 현상이 전두엽 쪽으로 넘어가는 이런 역전이 현상을 보이게 되죠.
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우울하고 왠지 모르게 무기력함을 겪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약 70%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살면서 한 번쯤은 우울증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우울의 경우에 역시 뇌 매핑은 이렇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는 좌측 전두부에서 알파 파워가 우세하게 출현하고 베타 파워는 우측 전두부에서 우세한 현상을 보입니다. 즉 자뇌와 우뇌의 비대칭성을 보이고 있죠. 우울증이 심화될수록 우측 전두부의 알파 파워는 더욱 우세해지고 반대로 베타 파워는 더욱더 그 불균형성을 강하게 보이고 있죠. 그러다가 만성 우울이 되게 되면 이제 알파 파워보다 더 낮은 세타 파워가 좌측 전두부에서 우세 현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우측 전두부에서는 베타 파워가 우세하죠. 즉 자뇌와 우뇌의 편차가 더욱더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가행 행동장애 ADHD의 매핑입니다. 국내 아동의 약 5%에 아니 8%에 해당되는 아동들이 ADHD를 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동들은 성인시까지 약 절반에 해당되는 수가 성인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전두엽 영역에서 세타 파워가 매우 우세하죠. 즉 전두엽의 활동 상태가 매우 느려짐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전두엽은 창조, 그리고 감정의 조절, 그리고 정서 통제, 뭔가를 계획하고 그것을 의사 결정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두엽의 활성이 이렇게 느려짐에 따라서 말씀드렸던 어떤 감정이나 정서 조절, 감정 통제 이런 부분은 어려워지겠죠. 표준에서도 보면 역시 전두부와 전두부 영역에서 표준을 훨씬 우회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의 뇌는 발달의 과정, 그리고 뇌의 태아의 상태, 그리고 정신적인 상태를 뇌파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진단뿐만이 아니라 오늘은 말씀드리지 못했지만 뇌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뇌파 뉴로 피드백 훈련도 있습니다. 뇌파 뉴로 피드백 훈련 같은 경우는 자기의 생체 리듬을 통해서 본인의 뇌 상태를 확인하고 뇌가 원하는 뇌의 상태로 나를 끌어올리는 그런 훈련 장비이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뇌과학의 비밀, 뇌가 말하는 뇌의 목소리, 뇌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뇌파에 대해서 발표해 주신 이문두 교수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신의 뇌 목소리 느끼십니까? 네, 우리가 뇌파에 대해서 뇌파라는 걸 알게 되고 발견하게 되고 뇌파의 연구가 본격화되고 나서 또 수면을 바라보는 시선도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네, 수면과학, 요즘에 중년층 이상에서 불면으로 일정 기간 이상 시달리면 치매에 대한 확률이 엄청나게 올라간다는 논문들도 적잖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뇌파에 대한 장비, 이런 뇌파에 대한 측정 기술, 솔루션 이런 분야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요. 앞에 두 분의 발표는 학계에서 지금 가장 최신에 진행되고 있는 뇌파에 대한 연구와 이런 치매에 대한 조기 예측까지 이런 연구 성과들을 조금 들여다봤고요. 이번 시간은 또 실제 산업계에서 기업에서 이 뇌파 기술을 활용한 그 현장이 어디까지 가 있는지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마 가장 발빠르게 선도 기업으로 자리하고 있는 최근에 독일 메디카 세계 가장 최대 의료 전시회에 갔다가 막 귀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하게 모셨습니다.
디지털 멘탈 헬스 케어 기업 옴니 CNS의 김용원 대표님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소개받은 옴니 CNS 대표를 맡고 있는 김용훈이라고 하고요. 막 돌아온 건 아니고 바로 일주일 전에 돌아와서 시차 적응은 다 끝난 상태라서 아마도 20분 내에 여러분께 아마 이런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교수님이야 기관님께 감사드리고요. 짧게나마 조금 전에 발표하신 뇌파라는 녀석을 좀 더 현장에서 쉽게 편리하게 측정하고 활용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고 있는 회사 옴니 CNS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어진 시간 안에 아마도 이제 저희가 왜 옴니핏을 만들었고 옴니핏에 대한 건 어떻게 지금까지 만들어가고 있다는 걸 좀 소개해드리고요. 뇌파는 이미 설명하셨기 때문에 짧게 좀 말씀 요약해서 드리고 또 하나의 저희 그 멘탈에 대해서 중요한 생체 신호 중에 하나가 이 맥파라고 하는 녀석이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잠깐 여러분께 이해가 된다고 하시면 실제 현장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준비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회사를 창업한 지는 10년이 돼 가는데요. 보면서 이제 전 생애 주기에 모든 사람이 스트레스로 인해 영향을 받거든요. 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업 스트레스, 대학생 같은 경우는 취업, 직장인들은 직장, 부부, 육아 스트레스도 있고요. 노인분이 되시면 치매에 대한 걱정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과연 어떻게 그러면 치료할 수 있을까? 근데 실제로 보면 주변에 저희 나라의 통계청에 보면 심리상담센터가 전국에 15,000개가 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잘 가지를 않거든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분들이 생각하는 게 이 정도는 그냥 친구들과 술 한잔 또는 수다 떨면 해결되겠지? 또는 가서 막상 해봤더니 대부분 설문지 위주로 하다 보니까 이게 과연 내 마음을 알까? 그리고 또 사람들이 이런 정신의학과나 심리상담센터를 가게 되면 좀 더 안 좋은 시선을 보는 게 아직까지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페인 포인트 크게 보면 3가지로 정리해봤는데 이제 사회적 편견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주관적인 설문지라는 걸 통해서 분석하다 보니까 이 객관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모든 게 다 페이퍼 위주로 있다 보니까 이런 데이터의 축적이 안 되고 일회성에 끝나는 부분들을 해결해 보고자 해서 저희는 여기에 좀 더 재밌게 좀 쉽게 편리하게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생체 신호 기기를 접목했고요. 좀 더 이제 이거 ICT라고 하는 IT 기술을 통해서 이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는 것까지 이런 그 기술을 접합한 게 옴니핏입니다. 저희는 옴니핏이라는 녀석을 단순히 어떤 측정기를 만들고자 했던 건 아니고요. 측정하거나 훈련하의 단독 제품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한번 스크리닝 해보고 문제가 있으면 측정하고 측정된 결과에 따라서 훈련하고 이런 선순환 구조가 되는 시스템을 지향하다 보니까 단순히 어떤 센서 하나가 필요한 게 아니었고요. 크게 4가지로 저희 제품은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생체 신호를 측정하는 디바이스가 있고요. 디바이스에 측정된 신호들을 분석하는 소프트웨어 파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분석됐으면 훈련을 해야 되니까 물론 여기 브레인 트레이너 분들은 각자의 기술을 가지고 트레이닝을 시키시고 훈련시키시지만 저희는 거기에 보조가 되는 그런 콘텐츠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 모든 것들을 전부 이제 데이터화 시켜서 이 빅데이터라고 하는 서버 파트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측정부터 훈련하는 거를 계속 선순환 구조로 만들게 되면 모든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쉽게 볼 수 있게끔 관리할 수 있게끔 만든 시스템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옴니핏을 가지고 실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모든 이런 정신건강의 문제를 해결해드리고자 회사를 창업하게 됐고요. 올해로 만 10년 차 들어선 벤처 기업이고 아직도 새로운 기술을 계속 개발하고 있는 회사이긴 합니다. 여기 이제 주주를 보시면 저희 주주 중에 좀 특이한 점이 혹시 세라젠 아시나요? 네, 세라젠 같은 경우는 척추 온열 의료기로 아마 이정재 안마기로 더 유명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실은 이 안마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신체에 대한 마사지 또는 신체에 대한 힐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오너께서는 단순히 신체뿐만 아니라 모든 게 신이다 보니까 이런 정신건강에 대한 걸 결합하고자 해서 저희 회사에 투자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현재는 세라젠과 같이 여러 가지의 신규 모델들을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본적으로는 제품이 2가지 라인업이 있어요. 하나는 실제 병원에 사용하는 메디컬 제품군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이런 센터나 이런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분들이 쓸 수 있는 웰리스라고 하는 그런 제품명이 나눠져 있는데 제가 보통 이제 다른 어떤 그 세미나를 가거나 할 때 꼭 강조하는 부분이 단어 용어거든요. 보시면 메디칼에서는 진단이란 단어랑 치료라는 단어를 쓰고요. 웰리스에서는 측정이나 훈련이란 단어를 쓰게 돼 있는데 만약에 웰리스에서 진단 또는 치료라는 단어를 쓰게 되면 실제 국내 의료법에 위반이 되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는 편이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질문을 하신 것 중에 가장 많은 것 중 하나가 과연 의료기기를 일반 그 브레인 트레이너가 쓸 수 있느냐? 예, 쓸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문제는 안 되는데 단 용어를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이게 측정 진단기가 아니고 그냥 여러분들을 측정하고 분석하는 기기라라고 설명하고 단어조차도 이제 어떤 병이나 질환에 대한 걸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의 증상에 대해서 완화하거나 개선하는 훈련이라는 표현을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메디컬 제품은 아예 그냥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거든요. 스트레스는 병명이 아니기 때문에 보시면 측정기는 뭐 뇌파 자율 검사, 뭐 뇌파 각성 검사, 뭐 심호흡시 심박동 검사라고 해서 이 심평원이라는 곳에서 이 수가가 적용되어 있는 정식 용어들만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건강검진 가보시면 옛날에는 지금 스트레스 검사하시는 보통 손목에 아마 집게를 차고 많이 검사하셨을 텐데 최근 들어서는 저희 제품이 많이 사용하면서 이제 뇌파까지도 같이 측정하는 곳들이 많이 생겼고요. 웰리스에 대한 제품들을 위주로 저희도 오늘 좀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요. 뭐 제품 보신 분도 아마 있으실 거예요. 보시면 이런 측정 기기는 이런 키오스크 타입도 있고요. 또 이동형 타입이 있고요. 이동하면서 상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측정 프로그램도 다 저희가 태블릿 PC에 구현이 되기 때문에 좀 더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편리하게 소프트웨어 구성이 되어 있고요. 관리자 프로그램도 그냥 로그인 하시면 내가 했던 고객들, 측정 이력들, 뭐 결과 분석까지 볼 수 있게끔 제공해 드립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처음 접근할 때 정신건강에 관련된 이 신체가 어디 있을까 봤을 때 결국은 신경계통이었고요. 신경계통이 몸은 하나다 보니까 단순히 뇌에만 관련이 돼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뇌를 대표하는 게 저희는 뇌파라고 하는 녀석을 중추신경계라는 데 집중했고요. 얘는 원래 척수를 따라서 오장육부에 붙어 있는 게 자율신경계거든요. 이 자율신경계조차도 이런 뇌에 관련된 모든 신호들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런 자율신경에 대한 측정 부분도 저희가 좀 관심 있게 보다가 두 가지 센서에 집중하게 됐고 보시면 한 5가지 제품을 지금 양산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보시면 약간 희미하게 보이긴 하지만 원으로 되어 있는 파란색 원으로 되어 있는 게 실제 이제 식약처에서 정식 허가되어 있는 의료기기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은 보시면 아까 이제 그 교수님께서 설명드렸지만 이 뇌 과학자분들이 개발해 놓으신 다양한 바이오마커라고 하죠. 이제 뭐 판단하는 기준들을 좀 더 쉽게 사용할 수 있게끔 구현을 해놨고요. 1분 동안 측정해서 스트레스도 체크 가능하고요. 또 아이들한테는 아까 학습력이라고 하는 것도 체크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5분 측정을 통해서는 치매도 조기 예측할 수 있는 기능도 구현이 되어 있는 제품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 오른쪽에 보시면 YTN 뉴스인데 아마 교수님이 나오시는 영상일 거예요. 실제 이제 경남 사천시에서 했던 개발 결과물을 가지고 저희가 실제 사업화에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현재 이 부분이 좀 국내에도 그렇고 저희가 독일에서도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이 물론 이제 노령화 때문에 이런 시니어 헬스케어에 대한 관심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그 중에 가장 관심 있는 게 또 치매다 보니까 이런 쪽에 대해서 저희도 역량을 좀 강화하고 있는 측면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측정을 했으면 훈련을 해야 되니까 훈련에 도움이 되는 이런 장비들을 제가 태블릿 PC 기반이나 VR이라고 하는 가상현실에서도 왜냐하면 실제로 보면 이 제품이 반드시 필요한 건 아닌데 실은 현장에서 계신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모든 게 다 아날로그와 디지털이 좀 융합이 돼야 고객들의 반응도 좀 많이 끌어들일 수 있고 실은 더 중요한 거는 아날로그적인 감성이 더 중요하긴 한데 가끔의 지루함이나 어떻게 보면 좀 더 재미 요소 아니면 과학적 근거 때문에 이런 디지털 기기들을 많이 활용하시는 편이긴 한 것 같습니다. 저희 지금 한 4,000곳에서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보실 수 있는 곳이 웰카페라고 해서 세라점에서 하는 전국에 140개 정도 웰카페가 있고 웬만한 시도에는 다 있으니까요.
가보시면 저희 제품을 그냥 무료로 체험해 볼 수 있고요. 근데 병원에 가시면 돈을 주셔야 돼요. 병원에서 한 3만 원 정도 비용을 받고 측정하기 때문에 뭐 쉽게 한번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이 실제 측정하는 그 생체 신호가 뇌파랑 맥파인데 뇌파는 이미 소개를 하셨기 때문에 뇌파는 짧게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있는데요. 실은 병원 현장에서 또는 이제 일반 사회에서 이 뇌파라는 녀석을 사용하는 곳이 생각보다 많지는 않거든요. 병원에서는 어떤 때 쓰냐면 그 중환자실에서 뇌사 판정할 때는 뇌파를 측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수술실에서 마취를 할 때 마취가 제대로 됐는지 여부도 뇌파로 측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뭔가 뇌질환이 있을 때는 뇌파 각성 검사라고 해서 별도의 어떤 장비실에 가서 측정하는 것도 있긴 한데 그거는 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경찰서에서 아마 거짓말 탐지기로도 이 뇌파기가 쓰기 때문에 그 정도로 쓰고 있다가 아마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에서도 이 뇌파기를 가지고 트레이너분들 훈련하고 현장에 쓰는 이게 시작을 해서 이제 아마 일반 이런 상담 현장에서도 지금 많이들 사용하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이 과학적 검증인 것 같아요. 말로만 해서는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잘 안 믿으니까 실제 데이터를 보여주면 병원에서도 마찬가지거든요. 정신의학과에서도 설문지를 하게 되면 이 라포라고 하는 형성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대요. 근데 왜냐면 의사랑의 라포가 돼야 실제 치료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이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니까 그 기간이 거의 한 3분의 1로 줄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보니까 이런 과학적 검증 또는 고객들에게 대한 신뢰도를 좀 빠르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그런 자원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뇌파는 동일한 내용들이고요. 뭐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 지금 병원 현장에서도 임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왼쪽이 치매고요. 가운데는 학습력입니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피크 주파수가 굉장히 높은 주파수 형성이 돼요. 저희가 지금 저희 장비가 서울대학교 학생회관에 들어가 있는데 서울대 친구들은 보니까 전부 천재일 줄 알았더니 천재가 아닌 친구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노력파, 엄마들이 만든 천재구나라고 생각되는 데이터도 가지고 있고요. 뭐 ADH도 마찬가지 이런 그 특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이 특징들이 필요하냐면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이 뉴로피드백이라는 훈련을 하려면 뇌파의 특성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뇌파를 실제 내 눈으로 보면서 거울에 저희가 보통 미러 효과라고 하는데 거울을 보면서 제 옷을 매무새를 다듬듯이 뇌파를 보면서 훈련하는 게 뉴로피드백 훈련이거든요. 그래서 뇌파에 대한 그 파형들을 보면서 내가 어떤 식으로 훈련할지에 대한 방법들을 찾아갔는데 크게 3가지 정도 방법을 활용합니다. 하나는 안정 뉴로피드백, 또 하나는 집중 뉴로피드백, 마지막으로는 좌뇌 우뇌 균형 뉴로피드백인데 그 안정 뉴로피드백 같은 경우는 대부분 스트레스 환자분들 때 많이 쓰세요. 그리고 요즘에 대표적인 것들이 명상을 좀 많이 하고 계시고요. 집중 같은 경우는 아까 ADHD라고 하는 주의력 결핍 친구들의 대상으로 훈련하고 있는 정식 병원에서도 수가 적용이 되는 행위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있고요. 거기에 관련된 그 뇌파의 지수들은 각각의 이제 연구 결과에 따라서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맥파라는 녀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뇌에서 척수를 따라서 이 자율신경 오장육부에 붙어 있는 게 자율신경인데요. 이름이 자율신경의 이유가 있대요. 왜냐하면 저희가 자율신경에는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움직이는 데서 자율신경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심장을 멈춰라고 했을 때 멈출 수 없는 것처럼 스스로 그냥 반응에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자율신경계에 대한 연구들이 굉장히 오래됐고요. 그래서 자율신경계를 측정하려면 맥파라는 녀석도 있지만 병원에서 측정하는 심전도도 이 자율신경을 측정하는 기기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율신경을 통해서는 크게 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감과 부교감이라는 녀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보통 전문가들 설명할 때 교감은 공격 성향이고요. 부교감은 방어 성향입니다. 그래서 화가 나면 교감이 활성되고요. 우울하면 부교감이 활성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런 여러 사람 앞에서 발표할 때는 떨리잖아요. 그러면 지금 저는 아마 교감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끝나고 내려가면 다시 부교감이 이걸 이제 끌어내리면서 좀 안정을 취하는 이런 항진 효과를 인해서 이런 자율신경계들이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자율신경계통을 통해서 측정할 수 있는 게 스트레스가 가장 대표적인 거고요. 급성은 급하게 생긴 스트레스일 거고요. 이게 많이 쌓이면 만성이 되잖아요. 근데 만성 스트레스는 질환은 아니거든요. 만병의 근원이 되는 하나의 증상인 거고요. 실제로 만성 스트레스가 오래되면
아마 여러분들이 그 실은 이제 뭐 설사도 하시고 뭐 두통 있고 한데 CT나 MR에서 뭐 검사 결과가 아무런 이상이 없을 때는 마지막에 하는 게 이 자율신경 실조증이라는 걸 검사를 하시거든요. 이게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지면 신체 반응에 굉장히 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조증에 대해서도 자율신경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것들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 트레이너 선생님들께서도 활용하실 때 이 몸을 움직이는 것들 있잖아요. 운동을 통해서 하는 훈련법들은 아마 뇌파보다는 이런 자율신경계 쪽에 좀 더 많은 영향을 줄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 이제 자율신경을 측정하려면 심박 변이도라는 단어도 좀 아셔야 되는데요. 심박은 1분에 보통 60에서 80번씩 뛰잖아요. 근데 이게 생각만큼 규칙적으로 뛰지 않거든요. 한 번 뛰고 두 번 뛰고 세 번 뛸 때 그 간격이 상이합니다. 이게 똑같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기계처럼. 그래서 이 간격을 보는 거를 심박 변이도라고 하고요. 이 변이도가 불규칙적으로 뛰어줘야 되게 건강한 사람이고요. 이게 너무 규칙적으로 뛰면 이게 심장 쪽에 문제가 있는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좀 더 이렇게 전문적으로 지금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변이도에 대한 히스토그램 가지고 이분이 심급사가 있을 수 있구나 정도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아마 실제 현장에서도 많이 활용하시는 지표 중에 하나고요. 이런 HRV라고 하는 심박 변이도에 대한 인덱스 값이 건강한 사람들은 좀 오래 사시고요. 이게 안 좋으신 분들은 빨리 돌아가세요. 이런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저희가 다 기기를 통해서 수집해서 현장에 계신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결과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이런 그 뇌파도 마찬가지로 나이가 들면 점점 약해지듯이 이런 뇌파라는 신호도 나이가 들어가면서 되게 노화되거든요. 그래서 연령별에 대한 지표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현장에 가서 측정해 보면 가장 관심 있는 게 내 자율신경 나이에 관심이 많으세요. 왜냐하면 자기 나이 대비 젊으면 건강하신 거고요. 많으면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거 가지고도 좀 더 웃으면서 친구들과 이 결과를 가지고 회자되는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이런 지표들에 대한 것도 관심 있게 보시면 아마 현장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완 뉴로 피드백이라고 한 것처럼 얘는 이제 바이오 피드백이라고 하거든요. 실은 이제 자율신경의 변화를 보면서 훈련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호흡 훈련입니다. 호흡 훈련은 뭐 모든 명상의 기본이기 때문에 호흡 훈련을 하면 바로 부교감이 올라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완을 시켜주고 좀 안정화시켜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 또한 이제 기기를 통해서 좀 더 과학적으로 아마 고객들께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언제든지 뭐 더 필요하신 사항이 있으면 아마 다 장비들 보시면서 궁금한 사항들은 언제든 연락 주시면 저희가 아는 범위 내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산업계에서 또 가장 빠르게 변화하는 뇌파 또 맥파까지 함께 선두에 달리고 계시는 김용호 대표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몸의 피지컬 트레이닝, 몸에 대한 변화도 특히 브레인 트레이너 분들은 아셔야 되고 또 멘탈에 대한 트레이닝도 당연히 같이 하셔야 되고 피지컬과 멘탈 트레이닝이 결국은 전체가 브레인 트레이닝이기 때문에 맥파와 뇌파에 대해서 함께 아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앞서서 세 분의 전문 발표 있으면 잘 들으셨습니까? 네, 오늘 학계와 또 산업계에 계신 분들 발표를 들었고요. 1부의 마지막은 전문가 패널 토론을 가지면서 조금 실제적인 질의응답, 네, 발표에서 못다 했던 질문과 이런 것들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네, 패널 토론으로 방금 발표하신 우리 그 김용원 대표님, 그리고 첫 키노트 스피치인 오창영 학과장님, 그리고 오늘 공동 주최 기관인 국가공인 브레인 트레이닝 협회 노영철 국장님 세 분 연단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이크 하나 연단에게도 사용하시고. 네, 저는 앉아서 저도 앉아서 네, 마이크는 나눠서 네, 이제 그럼
시작하면 될까요? 네, 1부의 마지막은 뉴로 카운슬링, 해외에서는 뉴로 카운슬링, 뉴로 테라피라는 분야까지 이미 수년 전부터 많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1부의 주제인 뇌파 코칭 분야의 패널 토론으로 세 분 다시 한번 모셨는데요. 그래도 새로 또 오신 분도 계시고 하니까 짧게 다시 한번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인사드린 옴니시네스의 김용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국가공인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 사무국장 노형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뇌인종신학과에서 이번에 브레인 트레이닝 학과로 김영한 브레인 트레이닝 학과의 학과장 보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크게 세 가지 주제로 조금 얘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뇌파 코칭 한국의 시장에 대한 좀 전망 그리고 현황 발표에서도 조금씩 얘기를 주셨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 신경과학은 지금 제반 분야에 다 융합하는 형태로 가고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뇌과학을 통한 과학이다 이런 표현도 있을 만큼 이 뇌과학, 대중적인 용어로는 뇌과학, 학계에서는 신경과학이라는 용어를 좋아하기도 하는데요. 이 신경과학과 이런 뇌파를 기반으로 한 이 뉴로 카운슬링, 신경과학과 건축학이 연결되면 신경건축학, 예술 쪽이 연결되면 신경미학, 각종 융합 형태가 되고 있는데 이 한국의 뇌파 코칭 시장 부상에 대한 그런 의미나 그런 그 전망에 대해서 자격제도, 그다음에 기업, 대학 이런 그 각각 한 분씩 모셨으니까요. 우선은 한국의 두뇌 훈련 자격 협의체를 맡고 계시는 우리 브레인 트레이닝 협회 노영철 국장님께서 한국의 이 뇌파 코칭 시장에 대한 역할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신지 먼저 얘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좋은 강연 들으면서 이 두뇌 훈련 시장 그리고 뇌를 기반으로 한 산업계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사실 그 한국에서 이 특이한 점은 그 뇌과학 영역이 이제 발달하긴 했지만 이 뇌 교육이라든지 뇌 활용 영역 자체가 처음으로 학문화되고 또 국가공인 자격까지 나온 그런 점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이 뇌에 대한 접근을 했을 때 보통 의료적인 접근을 많이 해왔는데 이제 이거를 조금 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대중화되는 그 시작이 이제 한국에서부터 좀 됐다고도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 자격증이 2009년도에 국가공인이 됐는데 당시만 하더라도 뇌 얘기가 상당히 생소한 얘기였습니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는 한두 시간 설명을 드려야 그게 그런 자격이군요 라는 얘기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 많은 인식이 생기면서 크게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아도 뇌를 훈련하는 전문가구나라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한국에서 그러한 그 시장이 어떤 태동기를 거쳐서 이제 막 성장하는 시기로 들어서지 않았나 싶고 또 오늘 이제 학계에서도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에서 이렇게 뇌교육학과 그리고 브레인 트레이닝 학과가 이런 부분을 선도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또 산업계에서도 옴니시네스가 이렇게 좋은 제품으로 이 시장에 계속해서 저변이 만들어지는 상황들을 보니까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좀 더 가속도가 붙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도가 또 엄청 기대가 되고요.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대표 전문가들이 다 나오신 거죠? 맞습니까? 네, 우리 김영훈 대표님과는 전 몇 년 전에 한참 그 다른 방송에서 한번 처음 뵙고 이후에 또 관계를 많이 맺어오고 있고 저희 또 뇌교육대학과는 이번에 산학협력 MOU를 맺었는데요. 최근에 독일 메디카 갔다 오셨잖아요. 그 외국에서 이런 시장의 그 좀 변화하고 한국에서 이런 좀 비교를 해보면 어떻습니까? 그 메디카란 아마 전시회가 생소하실 텐데요. CES는 들어보셨나요? MWC라는 전자 관련해서는
글로벌 3대 빅쇼가 있거든요. 뭐 CES, MWC, 뭐 아이파라고 하는 쇼가 있는데 의료기기에서도 3대 쇼가 있습니다. 가장 큰 게 이제 독일에서 메디카가 11월 달에 있고요. 2월 달에는 또 두바이에서 하는 아랍헬스, 또 5월 달에는 또 미국에 있는 하서 열리는 학회가 있는데 이 세 개 중에서 보면 이제 그 나라 그 시대 2023년의 트렌드를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해서 저희도 정부의 지원을 받고 가게 됐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멘탈 헬스케어 시장은 굉장히 관심이 높아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유는 일단 코로나가 끝났고요. 또 세계적으로 전쟁이 크게 있다 보니까 독일이 되게 가깝거든요. 그 전쟁이 있는 우크라이나나 이런 곳이 가깝다 보니까 이런 멘탈에 대한 뭐 걱정들 이런 것 때문에 관심도가 굉장히 증가된 거는 확실히 느낄 수 있었고요. 대신에 이런 뇌파 장비나 이런 심전도 맥파 이런 기기들을 만드는 글로벌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통합해서 뭔가 멘탈 헬스케어 시장을 주도하는 기업들은 이제서 막 태동하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희 뭐 그런 점을 많이 느꼈고 이번에 가서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한국관이라고 하는 그 관에 별도 저희가 입점을 해서 전시를 했는데 일단 한국관이 2배가 늘었어요. 그리고 아마 뭐 K-팝, 뭐 K-푸드 이런 것처럼 K-헬스케어라고 하는 이런 신조어가 회자될 정도로 이 부스에 많은 분들이 오셨거든요. 그것처럼 아마 저희 나라가 예전에는 굉장히 그 의료에는 뒤따라가는 개발 도상국이었다고 하면 지금 아마 그런 나라와 조금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올라오지 않았나? 그리고 특히나 멘탈 쪽에는 좀 더 이제 적극적으로 저희가 좀 관여를 한다고 하면 좀 더 리딩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국의 이런 멘탈 헬스케어 시장의 전망이 없다고 보는 게 일단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들이 의대를 가고 있고 네 그리고 멘탈 상태가 안 좋습니다. 네, 안 좋으면 극복하려고 하는 게 또 그 니즈가 있고 시장이 창출되고 또 대한민국의 특성상 그것을 극복하려는 그 에너지가 모이면 최고의 인재들이 모이는 곳에서 또 가장 안 좋은 심각한 그 멘탈 환경이 어쩌면 좀 그 세계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또 오히려 반대 극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동의하신가요? 네, 그래서 지금 올해 단과대학으로 승격한 내교육대학에 이런 조금 더 전문적인 인력 양성을 위해서 브레인 트레이닝 학과를 또 새롭게 개편을 했는데요. 우리 오창영 학과장님,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학 입장에서 학과 개편을 하신 배경이나 앞으로의 방향 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 정신감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인 것 같고요. 그 계기는 아마도 코로나19로 인해서 대외적 활동을 못하고 사회적인 고립 때문에 실제 어르신분들의 어떤 치매라든가 그런 우울증 그런 부분들이 매우 심각한 문제가 대두되어 왔고 현재 그 코로나 이후에 앞으로 2, 3년 내에 벌어질 정신건강의 심각한 문제들이 어떻게 벌어질지에 대해서 관련된 전문가들이 매우 고민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저희 대학에서도 이런 몸과 마음의 건강이라든가 고유한 인간의 고유한 능력들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곳이 거의 세계에서는 한국이 유일하죠. 그 이유는 아까 멘탈스의 어떤 기술들, 그 K 멘탈스라고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세계적으로 손기술이 가장 뛰어난 민족이 바로 한민족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젓가락을 잘 사용하고 수업 근육을 잘 사용하죠. 마찬가지로 인지 기술 역시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세계 어떤 나라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는 세계적으로 사이버 대학이 가장 많이 공부되어 있고 활성화된 나라가 바로 한국이고 코로나의 어떤 서로 고립되어서 공부를 하기 어려운 환경에서도 가장 그 어떤 시간, 장소 구애받지 않고 공부할 수 있었던 곳 바로 온라인 사이버 대학이었죠. 자, 브레인 트레이닝도 마찬가지 같습니다. 아직은 브레인 트레이닝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어떤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곳이 국내에서 유일하게 우리 글로벌 사이버대학교 특히 브레인 트레이닝 학과가 있지만 이것이 앞으로 5년, 10년에는 어떻게 그 시간이 확장돼 나갈지 미리 예측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요. 그래서 앞으로 저 브레인 트레이닝 학과
그리고 우리 뉴욕대학의 어떤 학생분들이 어떤 체계적인 수업을 통해서 보다 인지기술, 손기술, 그리고 다양한 뇌 건강과 뇌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전문가의 사무실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한국의 그 뇌파 코칭 시장의 전망이 밝다. 그만큼 문제도 많다. 네, 하지만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고 그런 이유가 또 오늘 대학과 자격제도 협의회 또 이런 전문 기업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또 그 특징이 이유인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조금 더 실제적인 문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뇌파 검사와 코칭 상담에 대한 신뢰성 부분입니다. 앞으로 이제 이 부분이 아마 내년부터 좀 더 본격화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이 되는데요. 누가 검사하느냐, 누가 상담 코칭을 하느냐에 대한 이 소비자의 신뢰 면에서 항상 새로운 기술이 나오고 이게 산업 지형이 바뀌면 대두되는 사회적 인식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우리 김용훈 대표님께 제가 한 십수년 전에 그 연구원에서 뇌파 검사할 때 아이들한테 18채널 붙이고 젤 바르고 이렇게 한 1시간 검사하면 그 젤 떡지떡지 붙은 한다고 뭐 고생을 했던 기억이 그 십수년 전인데 지금은 이제 이 18채널이 아니라 2채널만 해가지고 그것도 젤을 제외하고 건식 센서로 하고 있단 말이죠. 이 간극이 소비자의 신뢰를 받을 만큼 과학적인 검증, 신뢰성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같은 질문을 아마 저희가 가장 많이 그 병원에 갔을 때 의료기기 저희가 승인받은 게 2017년이거든요. 그리고 4년 동안에 이 설명을 드리려고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유는 왜냐하면 의사 선생님들, 특히 이제 의대에 나오신 분들은 예과 2학년에 한 학기에 뇌파를 공부하시거든요. 뇌파를 실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고 관심 있게 보신 의사 선생님들조차도 기간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이제 전문의를 하시고 나서 연구하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연구할 때는 무조건 다채널로 연구를 하셨어요. 최소 18채널부터 많게는 지금 128채널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둘 간의 차이를 설명하는 건데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용 목적에 따라서 그 채널 수가 결정이 됩니다. 뭐냐면 실은 지금 미국의 하버드나 MIT에서도 연구가 뭐 1채널짜리, 2채널, 3채널짜리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이유가 실은 이 뇌 부위의 펑션이라고 기능을 연구하려면 채널 수가 무관해요. 그냥 내 전두엽의 기능을 보겠다, 뭐 이런 뭐 정수리를 보겠다에 대한 특정 부위의 기능을 보려면 저 채널이 가능하고요. 단 다채널을 이용하는 거는 연결성이거든요. 뭔가에 자극을 줬을 때 전두엽과 후두엽 또는 뭐 대뇌피질라 간의 어떤 상호관계를 보려고 다채널을 써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 연구 목적 또는 하고자 하는 가치에 따라서 채널 수를 결정해야 되는 게 최근의 트렌드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의사 선생님들을 설득해서 4년여간에 이제 하다 보니 이제 논문들이 이제 글로벌 학회지에 나오게 되고 지금 총 저희 2채널 가지고 나온 논문이 총 한 25편이 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이거 쓸만하겠네 해서 이제 대학병원에서 연구할 때 많이 쓰고 계시는 상태다 보니까 2채널에서 달라진 게 아닙니다. 이 전두엽이라고 하는 녀석은 아까 창의력, 뭐 기억력, 감정 이런 거에 기능을 보려면 전두엽이면 충분하고요. 뭐 그런 거에 따라서 목적성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굳이 연구도 이제는 다채널 가지고 너무 어렵게 신호가 너무 많으니까 논문은 많이 나오지만 현실적이지 않아요. 현장에서는 아시겠지만 다채널 가지고 머리 쓰시면 기본 한 병 측정하는데 1시간이거든요. 착용하는데 한 20-30분? 그다음에 측정하고 나서 또 머리 감아야 되죠. 이런 불편성 대비해서는 이 편리성이나 또는 쉬운 이런 것들까지 해서 어떤 기능에 대한 부분들을 본다고 하면 신뢰도는 문제없고 보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사용하시면 될 거라고 봅니다. 특히나 이제 브레인 트레이너 분들의 고객들의 시간은 굉장히 아깝잖아요. 그런 분들 대상으로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 가고자 하는 기능에 대해서만 정확히 목적성을 갖고 있다면 그 신뢰에 대한 부분들은 다 보증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한국에서 굉장히 그 빠른 성장을 한 브레인 트레이너 분들이나 아마 뇌교육 또 트레이닝 공부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안심되는 얘기가 아닐까. 제가 2007, 8년에 그렇게 측정을 했었는데 십수년 사이에 많은 과학적인 진보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사실은 이제 이런 뇌파 검사 코칭에 있어서 사실 브레인 트레이너 역할이 저는 적지 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전 세계적으로 봐도 굉장히 이례적인 자격 제도입니다. 한국의 특징이기도 한데 우리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를 맡고 계신 입장에서 이 BT의 이런 뇌파 검사 코칭, 맥파를 포함해서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일단 뇌파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뇌를 볼 수 있고 직접적으로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라고 생각을 해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사실 우리가 이 신체 트레이닝을 한다면 훈련을 어떻게 하는지 어떤 모습을 하는지 볼 수가 있는데 뇌는 그게 상당히 모호하잖아요. 그런데 뇌파를 측정하는 순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볼 수 있고 조작적으로 이제 이쪽 부분을 더 훈련하면 되겠다. 혹은 저쪽은 좀 더 이완하면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 단계 트레이닝에 대한 이 설계를 할 수가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공인 이후 계속해서 이쪽 분야의 연구와 또 시중에 앞서가는 그 장비들을 도입하는 그런 시도들을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지금 대표님 말씀처럼 장비의 신뢰성 수준은 상당히 높아졌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에서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 스마트 브레인이라는 장치도 그렇고요. 그 장치 또한 표준화 연구를 통해서 나온 지표를 가지고 그 결과를 이제 보여주고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옴니스 CNS 제품 또한 저희도 쓰고 있으면서 이 트레이닝과 코칭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저희는 또 어떤 장치의 신뢰성은 이제 담보로 하되 또 중요한 것은 그 장치에서부터 나온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냐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은 사실 그 의대에서 다루고 혹은 이제 임상 쪽으로 가게 되면 정말로 많은 훈련을 하는 영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브레인 트레이너 분들께서 뇌파를 쓴다고 하신다면 그런 영역을 나온 지표들을 정말 그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해석할 수 있는 훈련이 이제 전제돼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저희 그 협회에서는 관련한 그 보수 교육 과정과 훈련 과정들을 이제 10년 가까이 지금 개설해 오고 있고 이제 이 부분도 계속해서 지금 시대에 발맞춰 가지고 좀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이 중대한 사람의 뇌를 다루는 장치다 보니까 일단 장치의 신뢰성 확인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부분은 트레이너로서 그 지표를 정확하게 해석하고 적절한 어떤 트레이닝 설계까지 갈 수 있는 역량 훈련 이 부분에 좀 강화해야 된다 생각하고 이제 협회 차원에서도 그 자격 취득자분들께서 그러한 훈련의 기회 그리고 그걸 통해서 임상에 적용하실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만들고자 애쓰고 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의 미래가 밝은 것 같고 대학의 입장에서 지금 또 글로벌 사이버 대학교가 국내 대학 중에 유일하게 이 국가공인 브레인 트레이너 이 시험을 대학 교과로 운영하고 있는 유일한 현재 대학입니다. 앞으로는 훨씬 더 확대되기를 바라는데요. 또 브레인 트레이닝 학과 차원에서 또 뇌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뇌의 변화를 주는 또 몸에 대한 이 전체적인 좀 종합적인 공부가 필요한데 학과 개편하신 학과장님께서 이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해서 어떻게 좀 계획하고 계신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브레인 트레이닝 학과 입학하여서 브레인 트레이너의 기본적인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역량, 자격을 갖출 수 있는 기본적인 스킬들을 갈고 닦을 수 있는 것 필요하겠죠. 뇌파, 그리고 몸의 어떤 건강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 그리고 프로그램들, 그리고 도구를 다룰 수 있는 기본적인 스킬을 함양해야 될 것 같고요. 플러스 그런 습득된 기술이나 역량을 가져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어느 분야에 적용할 것인가, 그리고 적용했을 때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제대로 분석하고 해석한 것을 전달할 것인가, 즉 코칭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좀 역량을 가져나갈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 앞으로 구축해 나갈 예정이고요. 그래서 단순하게 나는 브랜드 트레이너 자격을 취득했다고 끝이 아니라 플러스 더해서 내가 앞으로 이런 전문성, 아까 말씀드렸던 두뇌 자본을 갖추고 두뇌 자본을 활용해서 어떤 사회에서 어떤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서 나는 어떤 앞으로 플랜을 세워 나갈 것인가를 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대학 안에서 마련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를 좀 크게 칠까요? 네, 스스로를 위해서. 네, 오늘 두 번째 주제는 BT 브레인 트레이너 또 뇌파에 대한 그 소비자의 신뢰성 측면에서 한국은 참 당황스럽게도 13년 전에 공무원을 지칭하고 싶습니다. 네, 한국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두뇌 훈련 분야의 국가공인을 자격 제도화 공인화했던 당시 대한민국의 공무원분들을 칭찬드리고 싶으면서 앞으로 이런 뇌파 코칭 시장을 BT와 이런 또 산업계와 대학이 상합연의 시너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 대표님께서 이제 사실은 디지털 멘탈 헬스케어 기업을 이끌고 계시니까 기업 입장에서 이런 브레인 트레이너 방금 얘기가 나왔는데 브레인 트레이너 역할이나 이런 또 기대하시는 바는 어떠신지? 지금 아까 제가 발표에서 잠깐 설명드렸듯이 저희 장비를 지금 쓰고 있는 곳이 4,000곳이 넘거든요. 그 중에서 보면 한 10에서 15% 정도가 굉장히 잘 쓰세요. 그분들 면을 보면 대부분은 뇌파에 대한 공부를 하신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활용을 잘하는 거를 저희 내부에서는 저희 이제 그 서버에서 발자 페이지에서 통계를 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 좀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분야가 교육 분야거든요. 이분들을 어떻게 보수 교육을 하고 왜냐면 좋은 장비, 비싼 장비를 샀으면 잘 활용해서 실은 고객들한테 도움을 주려고 산 건데 이게 그냥 어떤 제대로 된 방향이 아닌 그냥 하나의 장식품으로 쓰는 건 너무 아깝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브레인 트레이너 협회 또는 학과에서 좀 더 전문적인 교육 커리큘럼이 있다고 하면 저희 장비를 사시는 분들께 또는 앞으로 사실 분들에 대한 이런 그 기본적인 지식, 기본적인 어떤 노하우를 좀 알려줄 수 있는 하나의 기반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장비가 메인이 아니거든요. 저희는 전문가, 저희가 아까 저희 라인업을 말씀드렸는데 진단, 치료, 측정, 훈련이라고 했는데 실은 뒤에 글자가 빠진 거예요. 진단 보조기고요. 치료 보조기고 측정 보조기고 훈련 보조기입니다. 그 말은 그 상위에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병원에는 의사가 있는 거고 현장에서는 아마 브레인 트레이너나 또는 전문가분들이 계시는 거에 보조 장비이기 때문에 결국은 아까 이제 챗GPT가 나와서 결국은 사람을 대체할 수 없는 게 멘탈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멘탈을 결국은 고치는 것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아날로그 감성에 저희는 보조가 되는 디지털 치료 보조 장비다 보니 이런 브레인 트레이너 분들이 많이 좀 육성이 되는 게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산업 발전에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두뇌 산업은 조금 특성이 다른 것 같아요. 조선 반도체, 자동차, 항공처럼 그 장비를 만드는 기업만으로 존재하지 않고 그 장비를 다루는 결국은 사람의 뇌파, 맥파를 통한 그 사람의 역량, 여러 가지 변화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BT의 역할이 어느 산업보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런 사회적 공신력 확대를 위해서 지금 BT협회가 또 준비를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좀 부연 설명을 해주신다면. 그래서 국가공인 자격이라는 그 태생부터 사실 많은 책임감을 안고 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이제 그만큼 우리나라에서 이 영역에 있어서 전문가로서 응당 제 역할을 해야 되고 제 전문성을 발휘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브레인 트레이너분 지금까지 약 4,000명 정도 이제 취득을 하시고 활동하고 계신데 그분들께서 더 이렇게 끊임없이 특히 이 분야는 잘 변화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공부하시고 또 훈련하시고 역량 강화를 하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들을 드리고 있고 이제 그 부분을 좀 사회적으로 공신력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법인화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가 이제 곧
그런 것이 좀 사회적으로도 더 크게 확산될 수 있는 제반을 만들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그 대표님께서 이제 시중에 지금 쓰여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기들을 사용하는 그 전문가로서 또 브레인 트레이너를 언급해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정말 그 이 인공지능 시대에 딱 그 활용 점점을 찍을 수 있는 전문가로서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뇌파가 측정되고 그 지표가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상태를 해석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가능해요. 지금 집중력이 부족하세요. 혹은 창의성, 혹은 뭐 좌우 밸런스가 안 맞아서 뭐 여러 가지 그런 현상이 있을 수 있으세요라는 그 분석은 인공지능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 다음 솔루션은 어떻게 제시할 거냐, 그리고 그 받은 솔루션을 어떻게 실행해서 어떤 변화를 이끌어낼 것이냐 하는 영역에 있어서 사람의 역량이, 코치의 역량이 상당히 이제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전문성을 더 강화하면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어떤 제도적 기반도 더 만들고 활동 필드를 더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을 좀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네. 우리 BT 협회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응원의 박수로. 네, 한국의 두뇌 산업에 의미 있는 행보를 해가길 또 기대하지 않고요. 한국은 의대에서 뇌가 밖으로 나온 게 그 카이스트의 바이오 뇌공학과가 아마 학부에서는 처음으로 생긴 2007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뇌공학과, 뇌인지과학과 이런 관련 학과들이 이제 우리나라의 탑 클래스 대학들을 중심으로 많이 생겼고요. 대부분 근데 아쉽게도 뇌공학이나 뇌인지과학 중심의 또 이런 영역에 있다 보니까 그 뇌 활용 분야에서는 또 뇌교육의 대학원이 한국 2007년, 2009년 이렇게 개설이 됐는데 우리 뇌교육 단과대학의 또 브레인 트레이닝 학과 측면에서 여기 함께하신 산학연 시너지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대학은 영리기관이 아니죠. 이 대학은 연구에 충실하다 보니까 과학적인 신뢰도를 얻을 수 있는 기관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모이고 연구자들이 모이고 또 다양한 기업에서는 그런 자기네들이 개발한 기구와 장비 그리고 프로그램들을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찾기 위해서 모일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대학을 중심으로 다양한 학문 그리고 산업계 그리고 학계 그리고 연구기관들이 어떤 과제 중심으로 혹은 프로젝트 중심으로 특정한 산업 분야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 산업 분야를 더 크게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예전에는 대학이 젊은 학생들을 창출해서 앞으로 미래를 이끌어나갈 인재들을 개발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평생교육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어떤 전문적인 지식과 역량을 대학에 들어와서 새로운 지식과 새로운 역량을 같이 병합해서 또 다른 분야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것들이 바로 대학의 역할이고 산학연의 어떻게 보면 중심 그 기지로서 혹은 요람으로서 앞으로도 더 크게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참석한 분들이 거의 20대에서 70대까지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패널 토론 막 1시간, 2시간씩 하고 싶지만 네, 유튜브에 올리는 시간 제한 관계로 네, 이것으로 가름을 하면서 오늘 또 패널 토론에 출연해 주신 이번 1부 주제 뇌파 코칭 발표 및 세션에 대해서 한 분씩 나눔 겸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표님부터. 네, 일단 이런 좋은 기회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계신 분들이 이제 전문가이시다 보니까 이런 뇌 과학 또는 뭐 뇌에 관련된 산업의 어떤 하나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공부와 많은 기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이렇게 같이 그 말씀을 나누는 것을 정말 네, 영광으로 생각하고 너무 네, 다들 뵈서 반가웠습니다. 지금 그 오늘 여기 대화에서도 계속 나왔던 것처럼 이 시장이 막 형성되고 있는데 정말 그 긴밀한 좋은 협력 관계들이 많이 중요할 것 같아요.
실은 이제 무대 아래서 직전에 또 대표님하고도 협회하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 대해서 말씀도 나눴는데 이런 것들이 좀 잘 이루어져서 정말 또 이 사회 속에서 이 많은 분들이 상식적으로 브레인 트레이닝을 접하는 그런 시대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또 같이 협력해서 시너지를 많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협회가 그리고 더 크게는 우리 브레인 트레이너 분들께서 이제 또 큰 역할을 해 가길 그렇게 만들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기업에서 협회에서 정말 그 귀한 내용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렸고요. 무엇보다 제가 심포지엄이나 학회를 가보면은 제 연단 아래에 계신 분들이 졸거나 혹은 고개를 기우뚱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부터 지켜봤는데 한 분도 조는 분 없이 정말 눈을 초롱초롱하게 뜨고 과외를 주시하고 관심 있게 경청하시는 거 보니까 앞으로 브레인 트레이닝 그리고 뇌파 코칭 산업이 정말 무한하게 발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의 뇌파 코칭 시장의 전망은 여러분들이 졸지 않아서 전망이 아주 높습니다. 네, 다 같이 큰 박수와 함께 오늘 패널 토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부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하고 잠시 브레이크 타임, 휴식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로 혹시 인사 못 나누신 분들은 서로 인사도 나누시고, 볼일도 보시고 잠시 후에 2부에서 뵙겠습니다.